조선시대 12가지 괴담. 첫 번째, 1500년대 말 즈음에 회자되던 사건 중에 김위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다. 김위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한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아이를 이런저런 술수로 속이고 유인하여 끌어들여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언덕과 비탈을 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범인은 그 아이를 어느 캄캄한 바위굴 속에 가둬두었다.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 있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무서움에 떨고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깊은 산속에 숨겨진 바위굴은 사람은커녕 짐승들조차 알아볼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치게 되고 점차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바위굴의 통로로 누군가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주었다. 그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배고픔에 떨던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이는 갇혀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매일 아이에게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한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 나갈 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 같은 것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었을 뿐 아이는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 한마디, 빛 한 줄기 보지를 못하고 갇힌 채로 계속 매일매일을 지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광산 개발을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던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파던 사람은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구조했고 마침내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인 귀미는 아이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를 되찾고 나서 보니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매일매일 죽 한 그릇씩만 먹으면서 계속 지냈던 시간은 무려 6년이나 되었다. 아이의 몸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였지만 그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아버지인 규민은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에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2년 후 아이는 죽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위의 아들을 유괴해서 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둬둔 것일까? 그리고 그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하루하루 끝없이 죽을 먹는다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았던 아이가 끝없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얘기의 원본 출처는 어우야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1500년대 중반 무렵 두 선비가 다툰 일 하나가 용제 총화에 기록되어 있다. 성균관을 드나들며 공부를 하던 김율량과 김복창이 싸운 일인데 김율량이 볼품없이 먹을 것만 주섬주섬 챙기는 사람이라고 비웃은 김복창이 김율량을 심하게 조롱하기 위해 찬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지어서 김율량을 놀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김복창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본 김율량은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김율량은 자신이 아는 점술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 김복창은 일찍 죽을 것이다 라는 악담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김복창은 순간 판단력을 잃고 경로를 하여 불붙은 숫덩이를 찍어들고 김율량의 입속에 진지게 넣어버린다. 타오르는 뜨거운 숫덩이가 입안에 들어온 김율량은 괴로워 날뛰었다. 좀 더 높은 명망을 떨친 선비들의 또 다른 싸움 이야기로는 이런 것도 있다. 1644년 심기원은 자신의 적인 김자점과 서로 정치판에서 세력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자점은 심기원의 허점을 놓치질 않았고, 마침내 심기원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큰 형벌을 받게 되었다. 심기원은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에게 붙들려 나무로 만든 형틀 위에 묶이게 되었다. 심기원은 나무로 만든 매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들은 형틀 위에 심기원을 단단히 묶어놓더니 한쪽 다리를 커다란 칼로 내려치려 하는 것이었다. 그의 심기원이 깜짝 놀라 도대체 이게 무슨 형벌이냐? 라고 물었고, 그러자 형벌을 집행하려던 사람은 김자점 상공께서 분부한 형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곧 심기원은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나머지 다리와 두 팔도 잘려나갔다. 심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 피를 뿌리면서 나뒹굴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몸뚱이만 남아 신음하도록 한 뒤에 심기원이 정신을 잃을 때쯤 하여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그 형벌의 끝이었다. 심기원은 그 형벌을 받으면서 형을 집행하는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대신해서 김자점에게 전해주시오. 김자점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말이오. 심기원이 잔혹한 형벌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은 지 7년 후, 정말로 공교롭게도 김자점 역시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 형벌은 폐지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원본 출처는 청성작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1700년대 후반에 한 부유한 집안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발해 먹어서 널리 소문난 것이 있었다. 그 음식은 바로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떡을 극히 교묘하게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떡을 빚는데 눈, 코, 입, 귀, 피부를 어린아이와 똑같이 정밀하게 만들고 팔과 다리 또한 진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눈으로 보기에 귀엽고 살아있는 작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꾸미고 귀로 듣기에도 그 국물 속에서 움직이고 국물이 스며들고 나올 때 그 소리가 참으로 먹음직스러웠고 코로 맡기에 그 냄새가 향기롭고 그리고 혀에 닿으면 마치 오묘하며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뜯어 씹을 땐 입술과 잇몸에 닿는 그 감촉이 부드럽고 또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이 음식은 널리 소문이 났는데 곧 이 사람은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1651년 앞서 말한 김자점의 가문이 망할 즈음 무렵에 김자점은 모든 음식이 씹기에 단단하다고 투정을 부려 오직 갓 부화한 직후의 병아리만을 구해다가
알에서 겨우 병아리로 변한 그 직후의 상태로 요리하여 씹어먹었다고 한다. 원본 출처는 역시 청성작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뱃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속설 중엔 임산부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신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물속에서 임산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화를 내면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 배를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많았다.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면 뱃사람들은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임산부가 없는지 확인을 하곤 했고, 만약에 임산부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식을 갖춘 선비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한뜻으로 임산부를 탓하며 몰아붙이기 마련이었고, 그러다 보면 배에 탄 임산부는 몰린 끝에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곤 했다. 간혹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배를 탄 여자를 아무나 임신했다고 몰아붙여 바다에 내던져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1623년 평안 감소로 재직한 적이 있던 박엽은 군대를 잘 관리를 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호기롭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구름 모양으로 배를 꾸며놓고 기생들과 악사들을 그 배에 태워서 안개 낀 강에 배를 띄운 채 뱃놀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무리를 떠다니면서 노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이 노는 듯한 흥취를 즐겼다. 박엽은 또한 평양성 성벽 위에 환하게 횃불을 밝혀서 밤에도 성벽이 나처럼 밝게 빛을 뿜도록 장식을 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했다. 박엽은 한편 시식한 규모의 극장 같은 것을 지어 평안도 내의 노래를 잘하는 기생 100여 명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밤새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며 즐겼으며 여러가지 음란한 놀이를 하며 놀았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박엽은 한 외국인 주술사에게 사람 1만을 죽여야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외국인은 점을 잘 치는 것으로 매우 이름이 높은 자였으며 그 주술사의 말에 박엽은 겁에 질려 떨게 되었고,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살릴 운명으로 가기 위해서 부하들과 주민들을 하나둘 처형하기 시작했다. 박엽은 1만 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사형을 시켰는데, 애초에 엄한 벌을 내려서 군대를 다스린 사람인 만큼 군인들 또한 사소한 죄로 사형을 시켰고, 나중에는 자신이 놀고 즐기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사형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박엽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그렇게 다니면서 점차로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그때 마침 조정에서는 김자점이 정권을 틀어주면서 반대 세력들을 처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김자점의 반대파였던 박엽의 혹독한 형벌, 그 집행을 문제 삼기 시작을 했다. 결국 김자점은 박엽을 사형시키도록 하였다. 박엽은 1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박엽에게 죽음을 내린 김자점이 스스로 이름 대신에 쓰던 자가 바로 일만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는 청성작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척발귀의 이야기와 구조가 같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박엽에 관한 내용 자체는 그 반대파가 박엽의 죄상에 대해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좀 더 앞선 시대 이야기로는 역시 광평대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세종대왕은 5번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의 운명에 대해 그 신분을 숨기고 점을 보게 하였다. 점쟁이는 점을 치는 대상이 광평대군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점을 쳤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운명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다. 세종대왕께서는 얼토당토하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다. 세종께서는 임금의 아들이 어찌 굶어 죽겠는가 라고 하면서 역시 점을 치는 것은 미신일 뿐이라고 웃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광평대군에게 사고팔 수 없이 영원히 유지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내려 결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1444년 20세이던 광평대군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다. 결국 광평대군은 목에 걸린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굶어 죽게 되었다. 한편 조선 건국 초에는 복진이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주술을 쓰는 데 능했다. 그 복진이 스스로 점을 쳐보니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게 되었고 또 점을 쳐보니 자신의 목숨은 임금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점괘가 나왔다. 복진은 임금에게 찾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궁궐 속으로 들어가 임금이 있는 곳까지 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복진은 둔갑술을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연습을 해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숨기고 궁궐 속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복진은 열심히 몸을 숨기는 방법을 연습을 해 자신이 죽을 날짜가 다가와서야 겨우 몰래 궁궐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복진은 몰래 임금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에게 목숨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진을 보자 깜짝 놀라더니 몸을 숨기고 궁궐을 침범해 깊은 곳까지 들어왔으니 너희 죄가 무겁고 참으로 위험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는 궁궐 속에 몰래 침범한 죄로 복진을 붙잡아 그날로 사형을 시켜버렸다. 이 이야기의 원본 출처는 용제 총화입니다. 6번째 이야기. 1498년 사망한 이륙은 광주에 사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것 2가지를 듣고 기록에 남겨두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남해에서 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노인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 남해 해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 낮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이 점차 썩기 시작을 했는데 썩은 살이 점차로 웅크러들더니 점점 모양이 미끌거리는 이상한 작은 덩어리들로 변해갔다. 곧 이 죽은 사람은 온몸이 수없이 많은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다. 이 수많은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부터 튀어나와 펄쩍펄쩍 뛰더니 점차 바다를 향해 갔다. 그렇게 개구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 다리를 몸속에 집어넣고 꽁무니에서 꼬리가 돋아나는 듯 하더니 모두가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그 잠깐 사이에 이 물고기들은 모두 헤엄쳐서 바다 어디론가로 사라져갔고
해변에는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가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고 한다. 원본 출처는 청파극담입니다. 7번째 이야기. 1498년에 사망한 앞서 말한 이력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며 다녔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덮어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또 그와 함께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 그렇게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출을 했는데, 무당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에 버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곧 병이 나았다.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빨아먹은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우연하게도 가면을 버린 들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분은 버섯으로 변해서 살고 있었다. 버섯이 향기롭고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서 이 사람은 버섯을 뜯어 먹어보았는데, 그러자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을 하였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그렇게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습을 가면을 덮어쓰고 미친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 또 다른 사람 하나가 그 버섯을 조금 떼어 먹어보았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 시간이 지난 한참 후에 그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았고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나 벌어진 그런 일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면의 모습과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람에게 기생을 하며 살아가는 이상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다. 원본은 청파극담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8번째 이야기. 1528년 성우는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먼 경상도 땅으로 온 상황이었다. 항상 중앙의 조정과 한성부를 다스리는 직위 정도만을 떠돌던 그로서는 피곤한 여정이었다. 성우는 기묘사화에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는데 한몫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고, 때문에 성운 때문에 자신의 친지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원한을 많이 샀던 성운의 죽음은 정신병 발작으로 인한 죽음 기록 중에 유명한 것이다. 성운은 어느 날 대낮에 잠깐 낮잠이 들었다가 가위에 눌리게 된다. 성운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상한 귀신이 가득 보이기 시작했다. 성우는 자신의 좌우에 기괴한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없는 살로 되어 있는 얼굴에 팔, 다리도 없이 몸뚱이만을 그저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머리카락과 이마 부분도 없는 상태였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무서워서 괴로워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눈을 애써 감으려고 하였다. 성우는 이후로 발광을 하여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눈을 뜨게 되면 그 모습이 보일까 두려워 질끈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부들부들 떨었다. 10여일간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성우는 사망하였다. 원본 출전은 기묘록 속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9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기생이라는 신분은 노비와 비슷한 수준의 신분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1700년대 중반에 홍인하는 전라도의 감사로 부임을 했다. 이 무렵 홍인하는 해괴한 취미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기생들의 음악을 듣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평을 하는 것이었다. 우선 홍인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음악에 재주가 많은 기생을 찾아다녔다.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게 되면 홍인하는 그 기생을 데려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홍인하는 기생이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쓰는 형구들을 뜰 한쪽에 늘어 놓은 채로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다루게 했다. 그렇게 홍인하니 유심히 음악을 듣고 기생의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흥취를 즐겼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게 되면 홍인하는 기생을 붙잡아 놓고 음악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며 지적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 하나하나마다 죗값을 매겨 여러가지 매를 때리는 도구로 기생을 때린다. 당연히 기생은 몸을 다치게 되므로 괴로워하는데 홍인하는 그것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해서 음악의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다 이야기하게 되면 기생은 피투성이가 되어 괴로워하게 되고 홍인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생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때서야 통쾌하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껄껄거리며 그렇게 웃고는 시원하다고 여겼다. 이 이야기는 청성잡귀에 간략히 소개된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기생이 학대당한 어두운 이야기들 중에는 죽창 한화에 기록되어 있는 한 황해감사가 1600년대 초에 저질렀던 이야기가 그 추잡하기가 악명이 높다. 원본 출전은 청성잡기입니다. 10번째 이야기.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았던 소문 중에는 속칭 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집 사람들은 왠가 정신병을 일으키며 발작을 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그 대나무 통 안에 대체 무엇을 넣어 놓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일단 우선은 굶긴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또한 중독이 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을 먹인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만 계속해서 먹인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몸이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한 중앙에 넣어서 그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 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 통에 들어차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그리고 빠르게 아이를 찔러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차서 아이가 죽게 된다. 그렇게 좁은 통 속의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되었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들을 한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그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서 협잡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 이 이야기의 원본은 성호사설입니다. 11번째 이야기. 1590년에서 1592년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에서는 등등곡이라는 이상한 춤을 추며 정신없이 노는 놀이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것은 일부러 정신나간 행동을 따라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날뛰고 노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서 일부러 바보짓을 하고 마치 미추광이처럼 설치는 것이었다. 희죽희죽 웃는 표정으로 짐승 같은 동작으로 아무렇게나 마구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가 하면 밤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뒹굴고 그러다가는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네 따위의 말을 서로 소리 지르며 주고받았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기괴한 귀신, 괴물, 도깨비의 모습을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괴상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기도 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겉모습, 사람이 보통 떠올리기 힘든 모습을 일부러 찾아서 몸에 걸치기도 했다. 이들은 무당의 모습이나 기괴한 행색 따위를 일부러 따라해 서로서로 미친 모습을 자랑을 했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듯한 동작만을 계속하며 밤새 놀았다. 이러한 퇴폐적인 기행은 삽시간에 퍼져 수백 명, 수천 명이 한데 엉켜 이런 노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번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 취하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다 따위의 말들을 하면서 점점 더 이 놀이에 심각하게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놀기만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린이 되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지경에 이르렀고 유명한 선비와 명문가의 자제들 중에서도 정효성, 백진민, 유극신, 김두남, 이경전, 정협, 김성립 등이 바로 이 등등곡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 당시 극심했던 당쟁의 상황에서 그 허망함을 느낀 양반 가문에서 은밀히 어떤 일탈적인 취미가 유행했던 것이 갑자기 크게 퍼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조선 후기의 여러 서적에서는 이것이 임진왜란 직전에 망조를 상징한다는 그런 식의 해석도 통용이 되었다. 원본 출전은 연려실기술입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12번째 이야기. 1700년대 후반 진천에서는 유성기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 부자가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가 문으로 들어오더니 슬금슬금 유성기가 밥을 먹는 곳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여자 거지는 말없이 대뜸 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벌컥벌컥 절반을 마셨다.
그리고 여자 거지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리고 또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반찬을 아주 엉망으로 주워서 질겅질겅 씹어먹기 시작을 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부자의 하인이 깜짝 놀라 여자 거지를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유성기는 눈짓으로 그 행동을 만류를 했다. 유성기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밥을 절반을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었다. 유성기는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을 유성기를 보더니 말없이 밥을 받아서 다 먹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꽤 괜찮아 보이는 그 밥그릇을 들고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여자가 그렇게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종 하나가 여자를 가만히 따라가 보았다. 여자가 간 곳을 따라가 보니 마을 앞 숲속으로 여자는 사라졌고, 그 숲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있었다. 가만히 보니 이들은 협박과 사기를 치는 협잡군에 물이 들인 듯 하였다. 마침 그때는 시비를 걸어서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한 뒤에 관가에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돈을 뜯는 그런 일 따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그 패거리들의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자 여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을 했다. 인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순 없었어요. 그러자 두목이 시익하고 웃더니 다시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가 않구만. 그런데 그렇다 치고 그 그릇은 왜 가져왔느냐? 그러자 여자가 다시 대답을 했다. 만약 내가 그릇이라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나 혼자 다 해먹고 당신을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가 들어있었다. 원본의 출처는 청성잡기입니다. 마지막 얘기가 좀 섬뜩하죠? 만약에 하인들이 여자를 갖다 밀었으면은 등에 업은 아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12가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귀였습니다.